개옹. 평안도 우주 고을에는 닭을 기르는 데 있어서만은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소문난 임치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닭은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이지만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먹이를 뿌려줄 때가 아니면 사람이 불러도 모여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종의 경우에는 주주하고 소리를 내면 닭들이 용케 알고 모여들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닭치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치종은 장사꾼 집에서 태어나 심부름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남의 집 심부름을 하다가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닭장에만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닭은 100마리가 넘고 1000마리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주에는 새로운 닭부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파다해졌지요. 치종은 돈이 10,000냥 정도 쌓이자 딴 생각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내대장부인데 이렇게 집안에 틀어박힌 채 흰 머리카락이 늘기만을 기다릴 수 있나? 내 친구들의 말처럼 세상 물정도 좀 살필 겸 천국에 가서 큰 돈을 벌어봐야겠어. 그동안 애지중지 길러오던 닭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한번 굳힌 마음은 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닭치종이 천국으로 장사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닭치종이 장사를 하러 간다고? 허허, 이거 서쪽에서 해가 뜰 일이 생겼군 하며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장 그만두라고 하슈. 장사를 아무나 하나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치종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지요. 치종은 만냥을 전대에 넣어 말 2필에 싣고는 믿을 만한 친구 2사람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갔습니다. 집을 나설 때 그의 아내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돈바리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라지만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니 너무나 허전하고 슬퍼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객지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고 말했더니 치종은 공연한 걱정하지 말고 닭이나 잘 돌보고 있어 하고 대꾸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지요. 압록강을 건너간 치종과 친구들은 안동거리로 들어서자 등롱들이 반짝이는 청루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청루의 거리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귀동냥으로 들었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서였지요. 진짜 미인은 압록강을 건너야 만날 수 있다는 둥, 활짝 핀 모랑 같다는 둥, 그 미모에 빠져 정신을 놓으면 간을 빼먹는다는 둥, 천국에서 웃음을 파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칫 정신을 빼앗겨 그동안 벌어온 돈을 홀랑 털려먹을까 짐짓 걱정이 앞섰지요. 그런데 많은 청루들에는 왁작지껄 떠들어대는 취객들로 붐비는 한편 그중 한 집만은 조용했습니다. 망금루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그 집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조용해서 좋군. 이 집으로 들어가자. 치종이 중얼거리면서 문을 두들기자 박서방이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호, 이게 바로 만냥짜리 집이로군. 작년에 왔을 때 이 집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만냥짜리 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 집에 양귀비 같은 천하일색인 미녀가 있는데 그 계집의 몸값이 만냥이라네. 뭐? 치종은 입을 크게 벌리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반쯤 열린 대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치종 일행을 쓱 훑어보더니 우리 집에서는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시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이 막아서며 뭐? 손님을 받지 않을 거면 등불은 왜 켜놨어? 라며 따졌지요. 대문 밖에 등불을 밝혀 울긋불긋하게 장식하는 것은 손님을 부르는 것을 나타내는 청루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받아요 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박서방은 여자아이를 떠밀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냐 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나온 중년의 노파가 머리를 숙이면서 치종 일행에게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철없는 것 같으니 손님들이 오셨으면 일단 객청으로 모시어 차라도 대접해야지. 문 앞에서 소란을 떨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며 여자아이를 꾸짖었습니다. 일행을 객청으로 안내한 노파는 뜨거운 차를 대접하자 치종은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 집이 조용해 보이기에 문을 두들겼는데 왜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오? 그러자 노파가 희미한 미소를 얼굴에 머금으며 답했습니다. 손님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지 못하셨나 본데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다르답니다. 무엇이 다루오? 다른 집들은 여자들도 많고 어떤 손님이나 정해진 돈만 치르면 그만이지만 저희 집은 손님을 기다리는 처녀가 단 한 사람뿐이지요. 아직까지 한 번도 손님을 맞아보지 못한 수처녀지요. 손님을 한 번도 못 맞다니 왜요? 몸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도대체 얼만데요? 10,000냥. 예? 10,000냥? 치종은 다시 한번 크게 놀라면서 반문했습니다. 놀라시는 게 당연하지요. 10,000냥을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지요. 그러나 이런 청루에서 10,000냥을 내고 계집의 몸을 살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지요. 무엇 때문에 손님들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느덧 3년 가까이 10,000냥을 내 손님을 기다렸지만 그런 손님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중국 천지에는 그런 의기를 가진 분이 없는 것 같군요. 어느샌가 처량한 얼굴이 된 노파의 두 눈에서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때문에 치종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지요. 10,000냥은 웬만큼 큰 돈이 아닌데 꼭 10,000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자 노파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10,000냥의 몸을 팔려고 하는 처녀는 바로 그 노파의 딸이요. 노파는 술장사를 해본 기생어미가 아니라 3년 전에는 유화 현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유화연을 습격한 도둑대가 현청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탈취해 갔으며 그때 남편인 현장과 아들도 납치해 갔기에 모녀는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 없는 시세가 되고 말았지요. 게다가 도적들은 두 모녀에게 사람을 보내 10,000냥을 주면 남편과 아들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때문에 울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16살인 딸 혜련이가 자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아버지와 오빠를 찾아오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노파는 처음에는 그럴 수는 없다며 펄쩍 뛰었지만 딸이 식음을 전폐하며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안동을 나와 그 집을 사서 망금루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치종은 술 생각이 없어져 돈 30냥을 술상위에 놓고서는 망금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치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00냥과 두 목숨, 그리고 딸의 효성과 어머니의 슬픔,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머릿속으로 엉켜들었지요. 돈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인데 돈 10,000냥 때문에 한 집안의 여러 목숨이 갈림길 앞에 서서 한탄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 치종은 당장 돈꾸러미를 들고 망금루로 가서 호기 있게 던져주고 싶다는 의협심이 솟구쳤지만 그동안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쓴다는 것이 좀처럼 내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치종은 망금루의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음식점으로 들어가 술을 청해 마시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은 왜 이름이 망금루요? 10,000냥짜리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여자가 만냥짜리라는 겁니까? 그래요. 그년의 몸뚱이는 곤륜산의 옥으로 빚어졌는지 그렇게 비싸다는군요. 미쳤지 미쳤어. 옛날엔 한 번 웃어서 나라를 망하게 한 미인도 있었다니깐. 서시나 양귀비 같은 미인이라면 만냥도 싼값이지 않겠소. 모르시는 말씀. 절세 미인도 때를 만나서 바탕이 이루어져야 비싼 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 따위로 기생촌에 들어앉아 나를 사가시오 하고 있으니 미친 것들이지요. 만냥이면 소주나 향주에 천하 절색들을 12술에는 싣고 올 수 있는 돈이라고요. 주인이 망금루를 쳐다보며 안이 굽다는 듯이 투덜대자 치종은 빙그레 웃으며 그 집에서 나와 망금루의 대문을 두들겼지요. 어제의 그 노파가 다시 나와 이렇게 또 찾아주셨군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노파가 대접한 차를 마시며 치종은 오늘은 만냥짜리 손님이 나타날까요? 하고 묻자 노파는 애써 미소 지으며 3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손님이 오늘 밤에 나타날 리 있겠어요. 그저 딸애가 극성을 떨기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나타날지도 모르지요. 세상에는 딱한 사람들을 돕는 호걸들이 많으니까요. 제 딸애가 흠이 없는 양가의 처녀라면 그리고 재수가 아주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청류에 있는 몸이 되었으니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주겠어요. 내가 드리지요. 예? 내가 드린다고요. 치종의 눈에 거짓이라고는 조금 더 서려있지 않았지만 너무나 뜻밖의 말이었기에 노파는 중얼거렸습니다. 농담은 그만하세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치종이 주머니에 끈을 풀고는 그 안에 전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안동에서 제일 큰 대방전장에서 뗀 만냥짜리 전표였습니다. 대방전장은 가지고 가면 언제든 돈 만냥과 바꿀 수 있는 전표였지요. 전표를 받으면서 노파는 큰 감격으로 인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만냥짜리 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파는 정신을 차리고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어서 주안상을 차리고 아씨에겐 곱게 단장하고 기다리라고 전해라. 그 말을 들은 치종이 나는 곧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안상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자 노파는 합장하듯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을 받아주셔야지요. 만냥을 그냥 받는다면 그게 어디 될 말입니까? 잘생기지도 못했고 아직은 어리지만 아무쪼록 제 딸 혜련이를 평생 동안 아껴주세요. 무슨 말씀? 나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만냥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 모녀분의 지극한 정성으로 두 부자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만냥을 드린 보람이 될 것입니다. 듣고 있던 노파는 치종의 말에 그만 목이 메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치종은 곧장 숙소로 돌아왔는데 흐뭇하고 홀가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숙소에 하녀가 나타나더니 저 손님이 오셨어요. 어린 낭자인데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 물었지요. 낯선 땅 안동에서 자신을 찾아올 어린 낭자가 있을 리 만무했지요. 하지만 하녀의 안내를 받으며 나타난 낭자를 본 순간 치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낭자는 다름 아닌 혜련이었지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나리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종을 시켜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알아내고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 죽으나 사나 팔린 몸이니 나리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나리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주세요. 아니, 뭐라고요? 치종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다가 다시 망금루로 돌아갔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치종을 보며 노파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수로워 견딜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이라도 잠자리를 같이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치종은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하고는 혜련과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음을 착하게 먹으려고 애를 썼지만 에라이, 만냥이나 주었으니 한번 품어본들 어떠리 하는 생각이 치솟았지요. 하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너와 정을 나눴다고 생각할 테니 그렇게 알고 부디 아버지와 오빠를 만난 뒤에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어머니에게는 내가 너의 장을 받았다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귀국한 뒤에 사실대로 말하거라. 치종은 다음날 망군루를 떠나 곧장 의주로 돌아갔지요. 그로부터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치종은 닭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함께 천국에 갔었던 박서방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자넨 웬일인가 내 집을 다 찾아오고. 오랜만일세. 여전히 닭을 기르고 있군. 다름 아니라 자네 그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자네가 만냥을 던져서 구해준 망금루의 아가씨 말이네. 뭐? 망금루? 치종은 머리끝이 쭈뼛해졌지요. 박서방이 느닷없이 찾아와 망금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 그들에 대한 뒷소식을 들은 것이 분명하니 복는 쪽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보니 자네가 장사를 아주 잘했더구만. 몇 갑절이나 남는 장사를 한 게야. 무슨 소린가? 박서방은 물건을 사러 안동으로 갔다가 그가 묵게 된 여관 주인에게서 혜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치종에게서 받은 돈으로 모녀는 남편과 아들을 찾은 뒤 고향인 길림으로 갔는데 길림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큰 부자인 호씨가 혜련을 후실로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혜련의 가족 이야기를 들은 호부자가 무릎을 치며 감격하여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치종이 주었던 돈의 10배인 10만 양을 준비해 놓고 일부러 안동까지 사람을 보내 치종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분하며 이야기하던 박서방은 치종에게 같이 길림으로 가보자고 이야기하였지만 치종은 갑작스러운 일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멍해졌습니다.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닌데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화기차 박서방과 안동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치종을 찾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서라도 꼭 만나 뵙고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갚는다거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나리를 길림까지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막무가내로 졸라대자 치종은 어쩔 수 없이 그와 길림으로 향했습니다. 길림에 도착하자 호부자의 집안은 갑자기 난리라도 난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지요. 혜련이 맨발로 뛰어나와 치종 앞에 엎드리자 그의 어머니도 달려와 치종의 옷깃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혜련의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호부자의 가족들까지 치종을 에워싸며 진심으로 감사했지요. 치종은 길림에서 3달 동안이나 머물다가 의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그는 의주나 평안도에서만 아니라 팔도강산에서 닭부자 임치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종이 수백 마리나 되는 병아리들이 마당에서 노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 병아리 2마리를 움켜쥐고는 하늘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치종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면서 탄식했습니다. 허허, 나의 운수가 끝났군. 그동안 닭을 기르면서 단 한 마리도 해를 입지 않았는데 독수리라는 놈이 병아리를 2마리나 훔쳐가더니 운수가 다했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 후에 닭부자 임치종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남겨놓은 채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꾼이었습니다.